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권투자론 6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 주제는요, 주식 시세와 자금 동향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세를 보는 그 내용, 그 주식 시세의 어떤 기호와 어떤 용어로 주식 시세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학습 내용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증권 거래 제도를 주로 살펴봤는데요. 증권 거래를 하려면은 일단 위탁 증거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수량과 가격을 제시해서 거래를 주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의사 결정으로 주식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제한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도 종목은 고객이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목이 결정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증권회사가 몇 주를 사야 될지, 또 얼마에 사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를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가격 체결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 가격 체결 원칙으로는 4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사자 주문에서는 높은 가격을 우선 체결해주고, 팔자 주문에서는 낮은 가격을 우선 체결해주는 그런 가격 우선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주문한 내용을 처리한다. 그런 것이 시간 우선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수량을 주문한 것부터 먼저 처리한다는 게 이제 수량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위탁 매매도 하고 자기 매매도 하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위탁 매매와 자기 매매가 이루어진다면은 위탁 매매부터 먼저 처리를 해준다. 이런 것이 바로 가격 결정의 거래 체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니까 가격도 그것에 의해서 먼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격 변동,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시장의 충격을 생기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가격 제한폭 제도가 있는데, 가격 제한폭 제도와 이제 거래 중단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가격 제한폭 제도가 없고 거래 중단 제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하루에 50%씩 뛰어도 그냥 내버려 뒀다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충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중단을 시키죠. 그래서 좀 냉정을 되찾으라고, 투자자들로부터 그 투자자들이 냉정을 되찾으라고 그런 거래 중단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격 제한폭 제도와 거래 중단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중단 제도로는 이제 가격 제한폭은 지금 2020년 현재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면은 다음날 아무리 그 주가가 많이 올라도 13,000원까지만 가고,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제 7,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제 미국은 가격 제한법 제도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가 그 다음날 1,000원이 되기도 하고 9,000원이 떨어져서 그것도 오르면은 20,000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격 제한폭 제도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 중단 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거래 중단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인데, 서킷 브레이커는 그 이제 증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을 함께 그 통제하는 시장이고,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의 변동을 보고 현물 가격과의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또 증권 거래와 관련된 비용으로는 위탁 수수료와 증권 거래세가 있습니다. 위탁 수수료는 그 매장에서 직접 주문을 하면 이제 0.5%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또는 모바일로 다 거래가 되니까 그 경쟁적 구도 하에서 위탁 수수료가 많이 떨어졌고요. 증권거래세라고 한 게 아니고 증권거래세 등이라고 한 것은 증권거래세 0.1%와 그리고 농어촌세 0.15% 합쳐서 0.25%가 8대만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신용거래는 증권회사로부터 돈이나 주식을 빌려서 매매를 하는 것인데, 돈을 빌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매수, 주식을 빌리면은 공매라고 합니다. 그거를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융자, 주식을 빌리는 공매는 대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달라집니다. 신용거래는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는 지렛대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를 잘 활용을 하면은 이익을 2배, 3배로도 늘릴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손실도 2배, 3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익이 확대되는 효과, 이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신용거래의 특징이죠. 그래서 뭔가를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서 다룰 학습 목표를 먼저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 시세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물론 매스컴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알려주지만 개별 종목은 이제 시세표를 봐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세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를 처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시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자금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증시 자금의 동향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객 예탁금과 위탁자 미수금이 있는데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신용융자 잔고와 대주 잔고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얼마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거래량 회전율이고, 이건 이제 양적 개념이고요. 거래 대금 회전율은 이제 금액까지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이번 주 학습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그렇게 학습 목표의 내용에 따라서 4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식 시세표, 두 번째가 고객 예탁금과 위탁자 미수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용융자 잔고와 대주 잔고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거래량 회전율과 거래대금 회전율을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식 시세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세표는 우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이렇게 한국거래소가 구별되어 있으니까 시세표도 이제 코스피 시세표하고 코스닥 시세표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나 뭐 하나만 살펴보면은 구조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흔히 우리가 일간신문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신문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에서 보는 거는 그 개별 종목만 볼 수가 있잖아요. 전체 시세표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전체 시세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신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항상 한 면, 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어느 나라든지 이제 신문 한 면은 한두 면은 거래소 주식 시세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신문 거는 아니고 일간 신문의 시세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시세표는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종합주가 지수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있고 지금 뭐 종합주가 지수가 뭐 항상 바뀌니까 그런데 이때는 조금 안 좋았을 때인데 800 정도 돼 있었네요. 지금은 2020년 지금 현재로는 한 2200 정도 되는데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있어서 우리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종합주가 지수가 일중 그날 최고가 808이었고 그날 최저가 797이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스피 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저기가 신문사에서 제대로 교정을 안 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KOSP하고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1001이라는 숫자로 썼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코스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이 아니라 이렇게 I자가 되죠. 코스피 200입니다. 이게 104.5고 배당지수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 지표지만 배당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1000주가 있습니다. 1000주 단위로 그 거래대금은 1000만 원 단위로 예탁금 이제 이 예탁금은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 그리고 상승 종목 그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합 종목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틱마크라고 그러는데 요 시세표에 있는 마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상한가, 하한가, 기세, 감리, 권리락, 이게 아마 이제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고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 표시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액면 분할 그래서 요거는 한 주당 액면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목이 있고 그 종목에 대한 시가, 최고, 최저, 종가, 전일비, 거래량 이렇게 52주 최고, 52주 최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이제 맨 처음에 농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서 제조업이 나오고 뭐 건설업이 나오고 유통업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에 대한 시세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세표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서 제일 먼저 종합주가 지수가 있죠.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이제 코스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7.5다. 종합주가 지수가 전일 대비 7.41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종합주가 지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또 1월 4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새해 연휴가 3일이었어요. 그래서 1, 2, 3일이 공휴일이어가지고 4일 처음 주식시장이 열렸죠. 그래서 그때를 100으로 놓은 겁니다. 지금은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이니까 1월 2일부터 이제 개장이 되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1월 3일, 4일이 첫 개장일이기 때문에 이때를 100으로 놓고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800이 돼 있다는 얘기는 1980년 기준으로 8배 정도의 주가 수준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20년 현재로서는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한 220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22배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죠. 요거는 코스프 1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코스피 200입니다. 이거는 104.45라는 것은 그 코스피 거래소 종목이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한 8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그 중요한 종목, 그거 200개 종목을 가지고 따로 지수를 산출한 게 코스피 20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왜 1월 3일이야? 이때는 이제 공휴일이 1월 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100으로 해가지고 산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스피 그 200이 104.5라는 얘기는 그 1990년에 비해서 한 4.45%밖에 안 올랐다는 뜻이 되는 거였죠. 여기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적게 올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 200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1990년은 주가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7주차에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측 상단의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세 표적 있을 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측 상단의 정보. 그걸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예탁금,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합 종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량이 그 49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위가 천주니까 49만 3천 주라는 거고 그날 거래된 주식 수량을 얘기해요. 거래대금은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단위로 284로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가 억, 그리고 여기가 10억, 여기가 2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4억, 28억 4천만 원. 근데 요거는 숫자가 요 뒤에가 끊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작진 않아요. 예탁금이 955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 단위가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있는 돈이 고객들이 증권 위탁 계좌에 넣어놓은 돈이 이 정도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일 대비 요만큼 떨어졌다. 여기 아마 전일 대비 그 떨어진 폭을 나타내는 거고 상승 종목은 여기는 359개가 상승했고 하락한 것이 374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상한가가 있었나 봅니다. 요 안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표의 오른쪽에 스캔이 안 돼가지고 이러는데 보합 종목은 전일 대비 똑같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 주식 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는 그날은 보합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로가 돼 있어요. 예탁금에 대한 설명은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금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의 정보라고 하는데 중간 부분의 정보라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티크마크
틱마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틱마크는 여기 이제 상승, 하락, 상한가, 하한가. 이거는 이제 다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한 거, 하락한 거. 상한가는 30%까지 오른 거, 요거는 30%까지 떨어진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세라는 게 있어요. 기세. 기세는 회장할 때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그 상태로 있다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또 사겠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사지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로 장이 마감됐을 때 그거를 기세, 그렇게 된 종목을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 종목. 그러면은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할 거냐? 그때 팔겠다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만 원에 팔겠다고 했고 한 사람 4만 5천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둘 다 거래가 안 됐다. 그럼 기세예요. 그럴 때 가격은 4만 5천 원으로 결정을 합니다. 매수 주문은 사겠다는 사람이 비싼 가격으로 제시했을 때 그 가격을 기세 가격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라는 게 있는데요. 감리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급변했을 때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증권거래소가 이제 그거를 감리 종목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떨어진 것도 있고 크게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 가격 변동이 조금 이상하다, 급변한다. 그래서 요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래소에서 감리 종목을 지정하죠. 그래서 대개 이 감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발행 주식도 적고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할 때에 많이 감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투자자 같으면은 감리 종목을 관심을 안 갖는 게, 거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락이 있는데 권리락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의 기준일이 경과해서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종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할 때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에게 먼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왜냐하면은 기존 주주를 냅두고 새로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경영권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먼저 신주 인수권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거를 행사를 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주 인수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거고,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를 않고 그냥 주식 수를 늘려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매일 주식이 거래가 되니까 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뭐 3월 15일 기준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러면은 3월 15일 날 주주 명부에 주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주인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3월 15일 주주 명부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증권 예탁결제원에서 주주의 이동을 기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탁결제원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권리락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런 권리가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명부에 돼 있는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보통 거래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월 14일, 3월 13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때에 주식을 사야 하루, 이틀, 사흘 이때에 내 이름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요때 사면은 3월 14일에 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언제 없어져요? 요때 없어져요. 3월 13일 날. 3월 13일 날 사야 그 인수권이 있는 건데, 신주 인수권이 있는 건데 3월 14일이 되면은 없죠. 그러니까 3월 13일 날 거래가 끝나면서 이거를 그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권리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리락이라고 돼 있어서 가격이 떨어진 것은 그 회사의 영업 상태가 안 좋다거나 뭐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그 신주 인수권이 이제 요 날 기준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 악재로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에 대한 권리가 그 배당 기준일을 정해놓고 주주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31일 그 기준일로 배당을 지급한다라고 이날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12월 31일 날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려면 주주로 이름이 올라가 있으려면은 12월 30일, 12월 29일 해가지고 29일 날 주식을 사야 계약이 체결되어야 요때 가서 내 이름이 주주 명부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29일 날은 거래가 끝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져요. 그 바로 배당의 권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면 분할.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면은 너무 비싸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쪼갭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 표시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주식은 기준 액면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2018년 5월 1일 날 그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 주당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250만 원 했어요. 250만 원. 그러니까 한 주만 살려도 250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쉽게 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유동성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 5,000원짜리 주식을 액면 100원짜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 주가 나중에 50주로 바뀌었죠. 기존의 한 주가.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그 다음에 주식 가격이 한 주당 250만 원이던 게 이제 한 5만 원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짜리 주식이 되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고 이러면서 거래가 더 활발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로 주식 옆에 우리가 한번 그 앞에 시세표를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A, B, C가 붙어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그래서 보면은 동원산업, 동원수산 없죠? 요 대웅제약 여기가 뭐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좀 뭉개져 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요 옆에 A, B 요 E 같아요. E. 그렇죠? A, B, C, D, E 할 때 요 E. 그래서 대웅제약은 그러면은 한 주당 그 2,500원짜리라는 거죠. 액면 금액이.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을 해서 2018년
5월에.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액면 분할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그냥 그 비싼 주식대로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으냐, 이런 것은 조금 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그 투자 회사가 있는데, 그 투자 회사의 주식은 한 주당 그 1억 원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서 주식 사는 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주주로 하겠다, 이런 취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정보로 아까 얘기했지만 종목 옆에 그 A, B, C, D, E라고 요 대웅제약에 E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액면 분할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것들은 그 동원산업, 동원수산 이런 것들은 다 그 5,000원짜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라교육은 C라고 붙어 있네요. 그렇죠? C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뒤에 우라고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우. 그래서 이거는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우선주. 그래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본주가 있고 보통주,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1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우선주 A, B 이래서 B라는 거죠.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앞이나 또 뭐 어느 쪽에 그 52주 최고, 52주 최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최근 1년 동안 기준으로 해서 52주를 봐서 그때 최고, 최저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 최고, 최저, 종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시작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때 시자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 시작 가격에 아침에 시작했던 가격, 그 다음에 그날 최고가, 최저가, 종가, 이거는 그날 끝난 가격이라는 거예요. 끝날 가격. 그리고 전일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또 주식 시세표 옆에 이제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은 옳은 거고, 여기는 이제 신문은 아직 흑백 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은 거는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내린 거는 이제 하얗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상한폭까지 올라간 것은 흑색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여기 제시된 거에는 상한가가 없네요. 상한가, 하한가가 뭐 쉽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한가는 이렇게 하락으로 하얗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 색깔로 표시할 때는 우리나라는 오르는 거를, 상승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죠. 빨간색. 상승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하락을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파란색 이렇게 표시하죠.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 서양은 그 상승이 파란 거예요. 상승이 파란 거고, 그리고 하락이 빨간 겁니다. 하락이 빨간. 사람들이 보는 우리는 이제 동양 쪽에서는 불같이 일어난다 해서 빨간 걸 좋게 표시하고 파랗게 질렸다고 해서 이제 파란 게 떨어진 걸로 보는데, 미국은 빨간 거를 안 좋은 쪽으로 봐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 교수한테 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빨간 거를 하라고 표시하냐 이랬는데, 뭐 자기도 잘 모르겠지만 옛날 이제 서부 개척 시대 때
그 대결을 해서 으로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007 영화나 뭐 이런 거 볼 때도 총소리가 나고 그 처음 시작할 때 피가 쭉 흘러내리는 그런 걸 보여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래서 빨간 걸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리고 파란 거는 이제 파란 그 하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좋은 걸로 보죠.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는 이렇답니다. 이게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그 자본 시장을 도입했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일찍 시작이 됐는데, 서양에서 다루던 이런 색깔을 일본이 가져다가 쓰려고 보니까 자기네 나라는 그 일본 국기가 빨간 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빨간 거밖에 없는데 그 빨간 거를 그 하락으로 나쁜 걸 표시하려니까 자기네 국기가 빨간 건데 그거를 나쁜 이미지로 만들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일본이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상승을 빨간 걸로 하고 하락을 파란 걸로 바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제일 먼저 이제 자본시장이 도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도입됐고 중국은 그 다음에 도입이 됐으니까 그 일본이 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제도를 그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도입됐다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NN이나 이런 데서 주식 시세표 움직임을 보면은 그 우리랑 색깔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식 시세표에 대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그 아까 요건 얘기했었죠. 그 거래량이 있는데 요 거래량이 뭐 어디는 그 10주 단위로 그 나와 있는 신문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거래량 전체를 표시하는 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왜 있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거래량은 그 주가 변동과 아주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전에 이제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유명한 신문이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영국 건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는 이제 이런 정보 말고 또 PER이라는 정보도 주식 시세표 옆에 이렇게 같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PER, 퍼라고 하는데 이 정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뒤에서 그렇게까지 이용을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금융선진국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까지 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주식세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